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시간입니다. 이 페드의 추가 긴축 가능성 때문에 그런지 시장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돈을 못 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추석 전에 저희가 좀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추석 이후에 어떤 섹터가 괜찮을지 저희가 세 섹터를 준비했거든요. 요거 방송 끝까지 보시면은 아마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어떤 분인지 강성호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실 분은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입니다. 지난 출연 때도 또 나오셨었죠. 그때 게임, 로봇, AI 탑3를 골라주고 가셨는데요. 아, 정말 딱딱 들어맞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기업 탐방을 또 부지런히 다니시고 남다른 비로 어려운 시장에 이런 보물 같은 기업을 골라내는데 큰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출연이시라 제가 소개를 또 다르게 준비해야 할 듯 싶어가지고 찾아보다가 이화진 과장이 저와 대학교 동문이거든요. 학교 선배인데 2008 도전 캠퍼스 주식왕 1위 출신입니다. 이 수상 경력까지 있더라고요. 자, 이화진 과장을 박수로 한번 맞이해 볼까요?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화진 과장님은 방송국에서 이게 지나가면서 뵀거든요. 이 정장을 입었을 때 모습과 오늘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으시니까 정장 입어도 되게 멋진데 더 멋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 좀 해줘야죠. 그래요. 사실 오늘 이화진 과장님을 모신 게 지난번에 저희가 모셨을 때도 세 군데 섹터를 얘기했는데 그쪽이 아주 불을 뿜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또 추석 이후에 어떤 섹터들이 또 불을 뿜을지 세 가지 섹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섹터를 얘기하실지. 첫 번째는 어떤 섹터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원전입니다. 원전. 원전 하면은 뭐 윤석열 정부의 또 수혜주로 뽑고 또 그쪽 정책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 보면은 최근 흐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결국에는 2009년도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 실시된 이후에 그동안 이제 부진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폴란드나 체코 쪽에 이런 경쟁 입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소송 이슈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슈가 나왔던 게 결국엔 작년 11월쯤에 이제 폴란드에 이제 처음 신규 원전 6기 입찰된 게 미국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2009년도에 원래 그 당시에도 프랑스가 낙찰이 됐는데 갑자기 보류가 되면서 12월 달에 그 당시 한국이 됐어요.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때 이제 상업화가 됐는데 이게 지금 폴란드도 지금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미국이 됐는데 이번 이제 2차 퐁티누프 쪽에 공급 계약서를 한국에 해준다고 하니까 웨스팅하우스에서 소송을 건 거예요. APR 1,400에 대해서 너네 왜 우리 허락 없이 너네 독자 수출을 하려고 하냐. 이제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이게 소송이 기각이 됐던 건데 물론 미국 쪽 입장에서는 너네가 주체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주체인데 이게 물론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물론 이게 결국에는 이제 흐름이 물론 올해 6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이제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동맹 부분에 한 게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존중을 해달라. 결국에는 물론 향후에 뭐 로열티를 지급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글로벌 원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탈리아도 그랬고요, 튀르키예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출이 많아지는 건 맞지만은 이제 이런 소송 이슈만은 이 향후에 해결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원전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웨스팅하우스에서 너무 끈적끈적하게 계속 좀 각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거 좀 혹시 좀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충분히 왜냐면은 지금 그 다음이 지금 체코거든요. 체코가 2024년에 이제 본격 입찰이 이제 낙찰이 이제 조만간 나올 건데 지금 한국과 미국과 프랑스가 또 붙었어요. 그러니까 2009년에 바라카 원전이 그 세 개 국가가 있는데 또 이 세 개 국가가 또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조금 예민한 상황이고 웨스팅하우스에서 다시 항소를 한다라고는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주고 너네가 낙찰이 되면
로열티 지급하는 조건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원전이 여기서 걸면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 분위기가 지금 이쪽 원전으로 더 많이 가고 있고 네. 이미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원전을 안 하는 국가이긴 하지만은 네. 이 작년부터 이제 지금은 이제 넘어오긴 했지만 메르키 총리부터 해서 원전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이 조금은 확실히 이제 우리가 뭐 신재생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크게 올라오지는 않지만은 네. 이 대규모 원전이 에너지를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장님 그 소형 원전 네. SMR이랑 그 대형 원전이랑 뭐 정확하게 나눠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쪽에 좀 모멘텀이 큰 기업이 있고 이쪽에 네. 모멘텀이 큰 기업이 있잖아요. 네. 뭐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조금 이쪽이 더 나아 보인다라고 하는 섹터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으로 치면은 보통 5년이 걸리게 되고 네. 대형 원전은 보통 10년에서 15년이 걸리긴 하는데 물론 소형 원전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랑 이제 뉴스케일이 같이 덩달아 같이 협약을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은 물론 장점은 있죠. 이제 특히 뭐 육지에서도 만들 수 있고 대형 원전은 대부분 바닷가나 강가 근처에 설치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이게 원전이 이슈가 됐던 게 결국에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은 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형 원전이 수요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향후에 정장기적으로는 대형 원전도 필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원전은 다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원전 전주를 볼 때 네.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원전 섹터가 저는 개인들이 제일 대응하기 어려운 섹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펀더멘탈을 가지고 올라가기보다는 진짜 이슈 뭐 그날 뉴스가 나왔다 하면 올라가고 또 빠졌다가 또 이슈 나오면 올라가고 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직도 좀 이런 색채가 있는 것 같아서 투자 방법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정책 관련주인데 정책 관련주로서의 주가는 거의 안 올랐죠. 맞아요. 결국에는 2009년도에 바라카 원전이 입찰이 되고 나서부터 오히려 주가는 5배 이상 갔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없다는 거죠. 지금은 폴란드도 가고 있지만은 퐁티누프도 2차 관련 신전 2단계 원전을 이번 하반기 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되고 체코까지 되고 루마니아까지 있긴 하지만은 이게 되면은 분위기는 이미 2009년도와 달라질 수는 있기는 한데 이게 한간의 소문에는 폴란드에 지금 입찰했던 금액이 2009년의 금액과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은 금액으로 이걸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가? 물론은 그렇게 되면은 낙찰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그 당시 2009년에 했던 금액과 여기서 이제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다양하게 퍼진다면은 지금 이게 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도 갑작스럽게 이게 계약이 많아졌던 만큼 네. 우리나라 원전도 내년 상반기나 올해 하반기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2년 동안 정책 관리를 줄여서 못 올랐던 부분은 본 사업 이후부터 달라진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찰이 되게 되면 보통 10년, 15년 뒤에 그때 이제 매출액이 인식이 되는데 그거를 밸류를 땡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그 원전주 뭘 사면 돼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가장 궁금한 어려워서 게 그거예요. 다 생략하고 뭘 네. 사면 될까? 이화진 부장님이 가장 쳐다보고 있는 선호주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대부분의 알려진 대장주는 네. 두산 에너빌리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BHI를 더 좋게 보고 있어요. BHR. 이게 원전 보조기기 업체인데 그게 이게 어떤 거예요? 얘네가 웨스팅하우스 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수원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 네. 소송과 상관없습니다. 소송이 지든 이기든 그냥 어차피 BHI 입장에서는 이때 둘 쪽에 이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원전 사업이 커진다라고 네. 하게 되면 가장 수혜가 BHI라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2009년도에 바라카 원전 이후에 주가가 네. 제일 많이 올랐던 게 BHI랑 우진이거든요. 요런 종목을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쇼당주라고 해요. 이쪽에 갈래, 이쪽으로 갈래. 양쪽에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BHR을 아주 좋게 보시는군요. 네. 보통 이제 원전주 같은 게 이게 상승 한번 가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좀 이렇게 붙으면 좀 이렇게 좀 길게 가는 스타일로 갈 수 있을까요? 네, 보통 2년 정도는 그렇게 저는 2년 정도. 왜냐면은 이 지금 색깔이 제가 작년 초에 우리나라 현대로템이랑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이 느낌은 좀 비슷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년에는 방산도 한 2016년쯤에 그때 주가가 한 조금 많이 올랐었고 그때도 수주가 있었지만은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르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기술력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방산에 대한 기술력이 좋아진 상태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제 원전이 10년 전과 확연히
다른 상황에서 한 건이 나오게 되면 2건, 3건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면은 조금 이럴 수도 있지만은 이게 방산의 느낌이 이걸 원전으로 올 수 있다는 게 한 내년 상반기 정도? 상반기 정도. 그럼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뭐 움직이려고 하면 뭔가 좀 그 촉매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원전에서 뭐 어디 수주를 준비를 하고 있다, 뭐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게 되면은 내가 봤을 때는 한번 원전주 확 될 것 같아. 그 가장 중요한 뭐 그런 뭐 계약건이나 뭐 그런 게 가장 좀 최근래에 뭐 참고를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폴란드가 제일 빨리 있을 거고. 폴란드요. 이게 체코가 그리고 아마 한 내년 상반기. 네. 근데 체코는 이제 폴란드 그 웨스팅하우스 소송 그걸 확인을 해본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고 체코 건이 나오고 그러면 다음 루마니아, 사우디, 이집트 다 있고 이게 딱 작년에 방산 초창기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게 계속 계약건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 5배 가는 그런 흐름이 저는 내년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게 당연히 계약이 된다는 조건에 굳이 계약 이전에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만약 안 되게 되면은 그런 리스크는 있으니까 보고 가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보고가 된다. 자, 우리 이화진 과장님께서 선호한 섹터 첫 번째가 바로 원전주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네. 또 관련된 종목들 포트에 담아서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 또 추석을 맞이해서 두 번째 섹터 어디를 또 보고 계시는지 직접 또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 이제 두 번째 섹터 바라보시나요? 조선입니다. 조선. 조선 괜찮은 것 같아. 조선주 뽑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2006년에 처음 주식을 했는데 네. 조선주를 올해 처음 매매를 해봤어요. 2006년에 하셨는데 처음이요? 주식왕 하실 때는 조선이 없었네요. 네, 그때는 근육이어가지고. 그러네. 이유가 있겠죠. 네. 일단 원래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제 원래 모회사가 현대중공 그룹이었어요. 네. 저 신입 때도 이제 그때 울산 가서 이제 견학도 하긴 했었고. 네. 저희 이제 애널리스트가 새로 오신 분이 3월달에 우리 회사에 처음 왔었고 이제 관련 조선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어서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었던 게 일단 저는 이제 하나오션을 이제 주 포인트로 이제 삼았었던 거 그 이유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LNG선이나 그만큼 이제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 올라왔던 점. 지금이 한 174 정도로 되고 있는데 2008년도에 매매는 안 했지만은 그래도 그때 어떤 흐름이 올라와 있었던 건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이 조선주에 대해서 그냥 공부만 했던 상태인데 그 당시가 신조선가 지수가 194, 195 정도였어요. 그때가.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우리 회사에 왔던 이제 조선 애널리스트가 대우조선해양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다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러면 흐름이 이제 조선주에서 이제 방산까지 같이 겸할 수가 있겠구나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면서 생각보다 조선주들이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렇군요. 그 과거에 조선주가 올라갔을 땐 진짜 슈퍼 사이클로 왔다고 계속 왔잖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올 한 봄 정도에도 슈퍼 사이클 하면서 조금은 움직였지만 예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덜 올랐어요. 네. 그 지금도 사실은 좀 쳐다보지 않는 쪽이거든요. 이게 상반기 때 좋았던 거는 하반기 때 흑자 전환에 대한 이슈. 수주도 좋아지고 유가도 올라가지고 신조선가 지수도 좋아지고 수주와 실적이 동반되는 굉장히 산업의 호황이네. 최근에 주가가 빠졌죠. 저도 이제 저희 애널리스트랑 자주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해야 되면 인력에 대한 부족. 인력. 이게 물론 상반기 때 이게 이슈가 되고 있었고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보통 LNG선 같은 경우는 수주를 받고 인도하는 시기까지 보통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이게 지연되나? 왜냐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작년 한 2월쯤에 나왔었고 그러면은 이제 그 재작년 말에부터 이제 수주가 조금씩 성과가 올라오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저성과 물량들은 이미 다 떨어낸 상태고 하반기 때부터 고성과의 그때 물량을 발주를 받았던 것이 이제 서서히 인도 시점인데 이게 2년에서 2.5년으로 미뤄지게 되면은 그럼 실적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는데 그게 하반기 때는 점차 나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적어도 5천 명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를 계속 끊임없이 넣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지연되는 이슈가 왜 안 좋냐면은 수주는 계속 들어오는데 슬롯이 없어요. 최근에 아마 많은 뉴스를 봤을 거예요. 중국 쪽에 수주 물량들이 계속 가고 있다는 측면. 실제 중국도 지금 LNG 선에 대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120척에 대한 LNG를 수주를 받았다면 중국은
2021년에는 5척밖에 없었는데 55척을 작년 중국이 받았어요. 이게 우리 애널리스트도 우려하는 거는 지금은 우리가 기술은 좋은데 2027년, 28년 되면 쟤네들이 LNG선을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확 올라올 수 있다. 그걸 좀 견제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과장님 그 조선주들이 한 뭐 1년, 2년, 3년 전에 유상증자 대부분 한 번씩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나오션 또 해서 이 조선주도 주주분들이 이게 뭐 자고 일어나면 이게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약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유상증자 하고 나서 다시 오른다라고 하면 사실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좀 약간 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원래 시장에서 떠돌았던 루머 같은 게 원래 신용자본증권 상한 이슈가 있었는데 막상 공시를 때렸더니 투자 운영 목적으로 인해서 뭐 방산이나 아니면은 향후에 뭐 관련 뭐 우리 뭐 LNG 선에 대한 이제 그 슬롯에 대한 확대에 대한 이슈가 결국 있었기 때문에 이건 난 긍정적인데 왜 시장이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 치고 올라간다는 정도. 사실 탱커선이나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 격차가 중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LNG선이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데 중국이 이제 따라오네. 그러면 슬롯도 없는데 여기서 인력도 부족이고 지연이네. 지금 외국에 있는 선사들은 마음이 급한데 이거 빨리 만들어서 이걸 가져와야 되는데 운행이 계속 지연되네. 그러면 지금 중국 쪽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은 당연히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 받는 게 애국은 아닙니다. 대부분 중국 쪽에 있는 선사들이에요. 자체 국영 기업 쪽에서 물량을 계속 밀어주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게 2척, 4척 정도는 글로벌에서 이걸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3년, 4년 뒤후에 LNG선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게 경쟁력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기업의 이야기에서는 이제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암모니아선이나 메탄올을 수주를 받았죠. 점차적으로 어려운 이런 이게 물량들을 우리가 기술력으로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여기서 좀 궁금한 건 아까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물량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그거 우리 증설할게요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증설한다는 소식을 조선주 입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시장에서. 왜냐하면 예전 슈퍼사이클 때 한번 발목 잡혔던 게 마구잡이로 증설을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근데 중국도 계속 기술력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증설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은 그만큼 근데 대신 중국은 인력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카타르나 아니면 아프리카 쪽이나 유럽 쪽은 이게 지금 에너지에 다 부족 계속 있는 상황인데 이걸 빨리 물동량을 빨리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지금 뭐 한국, 중국 따질 때가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거제도나 이제 울산 쪽에서는 저도 이제 작년쯤에 이제 3호점검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 물 그쪽에 너무 꽉 차가지고 일감이 부족하다라고 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여기는 그만큼 공급 시장에서 향후에 수요자 시장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때가 조금 불리한 시장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지금 이화진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전 얘기하고 조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음새를 또 붙여야 되니까 이 피팅 업체 같은 경우 이쪽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피팅 업체도 당연히 이제 이쪽으로 계속 훨씬 더 물량들이 수요가 훨씬 더 계속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도 같이 봐야 되겠네요. 네, 거기랑 이제 엔진 쪽이랑 특히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우리 무조건 종목이야. 물론 저는 이제 엔진 쪽은 HSD 엔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피팅 쪽은 이제 하이로코리아나 근데 같이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같이 움직여요. 태광 얘기해 주시길 바라고 있었죠. 그렇죠. 태광이 가야 돼요. 성광밴드 태광 가줘야 됩니다. 안 가고 있어서. 여기서 저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아까 원전이고 지금이 조선이잖아요. 뭔가 두 개 다 공통적인 게 오래가는 사이클이구나. 그리고 매출이 인식되는데 올해 한 10년 정도가 걸리고 이 밸류를 빨리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매출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원전은 기다려봐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이 나와야 이렇게 밸류를 땡길 수 있는 거고 조선은 나오고는 있는데 한 분기, 2분기 정도 미뤄지는 게 약간 인력 이슈 때문이고 물론 중국과의 경쟁력이 2028년 정도니까 이게 뭐 적어도 2, 3년 정도는 일감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카타르 발주처도 계속 꾸준히 이게 아마 14척 정도는 이제 하나오션에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대략 한 40척 정도거든요. 카타르의 물량 가져올 거죠. 그리고 잠수정, 뭐 폴란드나 인도랑 캐나다 쪽 이쪽이 잠수정까지 수주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조선은 빠질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중장기적 입장에서 빠질 때마다 담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최근에 빠진 거 보고 기회인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조선주 ETF 또 출시한다고 네. 하면 차라리 그쪽으로 투자하는 건 좀 어떨까요? 야, 안 그래도 최근에 솔 예. 신한 나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하나 FN 그 조선 해운. 네. 해운은 근데 저는 별로 좋게 보지 해운은 않아요. 좀 안 좋고. 차라리 조선 쪽만 나오는 ETF는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게 긍정적으로 보냐면은 조선 쪽만. 그 중에 하나오션이 네. 외국인 지분이 2%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20%, 18%씩 외국인 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오션이 아무리 이게 증권사 리포트가 매도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외국인 지분은 당연히 입장에서는 하나오션이 시너지 효과도 있고 하나그룹에 대한 그게 있는데 1.8%밖에 없어요. 네. 결국 외국인 지분을 계속 늘려나가야 돼요. 물론 이 최근에 MSCI 이슈된 것도 결국 그것 때문에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MSCI에 대한 수급도 있고 외국인이 지분을 더 굳이 조선주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오션에 대한 매력도가 더 높을 수는 있다. 그렇군요. 네. 조선주가 제가 진짜 관심이 많아가지고 요새 항상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질문 마지막 예, 저는 마지막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해운이랑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해운 운임지수가 요새 좀 뭐 올라갔다라고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많이 바닥이거든요. 근데 조선의 슈퍼사이클의 마지막 퍼즐이 혹시 해운 운임지수 상승인가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해운사가 잘 돼야 대형 컨테이너 쪽에 대한 수주도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부진한 상황이 맞아요. 실제로 거기에 대한 수주도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고 물론 유가도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은 이제 운임지수도 올라가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게 수요가 조금은 약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HMM도 최근에 이슈도 나오곤 있기는 하지만은 조금은 제가 볼 때 해운은 보류. 벌써 해운을 고개를 절레절레 2번 하셨거든요. 이게 무조건 힌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운 저희가 이제 조선까지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은 또 어떤 섹터를 보는지 직접 또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보시나요? 제약바이오. 역시 제약. 제가 요즘 약 많이 먹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봐야 돼요. 여서알 먹고 있습니다. 아니 먹을 수밖에 없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때 이쪽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제약바이오 최근에는 역시 뭐니 해도 비만 치료제잖아요. 이쪽에서도 많이 가긴 갔어요. 이게 계속 갈까요? 제가 원래 작년에 태조 이방 이슈 나왔을 때 저도 한번 이거 만들어 보고 싶어서 로제라는 이름으로 로봇과 제약바이오. 로제. 제가 이걸 좀 밀었었어요 작년에. 검색하면 블랙핑크 나올 것 같은데. 처음 들어봤어요. 그냥 제약바이오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탐방도 진짜 많이 갔던 회사기도 하고 워낙 이제 어렵다 보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서서히 움직임은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제약바이오가 잘 간다기보다는 지금 아시겠지만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 지금은 또 폐암 쪽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제약바이오 갑니다라고 하기에는 왜냐하면 셀트리온 이런 애들이 안 가고 있는데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니까 많이 떨어졌던데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비만, 당뇨 하니까 노보노 디스크 이런 애들이 가는 이유고 다 그런 이유니까. 또 AR 신약 플랫폼까지 이게 연결돼 버리니까 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술특례 상장했던 회사들이 알고 보면 신약 개발된 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R 신약 플랫폼의 수요가 더 커지는 거죠. 최근에도 어제도 나왔어요. 독일 머크사에서 AR 신약 플랫폼과 1조 6천에 대한 계약을 맺은 이유도 이게 작년부터 하나둘씩 나오거든요. 사노피, 로쇼, 이제 머크까지 그만큼 이제 후보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게 결국 AR 신약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슈러딩거, 리커전, 엑스사이언티아 이런 회사들이 계속 주가가 올라온 이유도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근데 이번에 저 뉴스를 보니까 연세대에서 그 3천억짜리 기계를 들여놨잖아요. 중입자 치료, 암을 치료하는 거. 가격은 상당히 비쌉니다. 한 12번 치료한다 5천만 원 정도 들어요. 자, 이거 들어오면은 이걸로 치료했던 약들이 있잖아요. 이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일단 그것 저도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긴 하지만은 근데 확실히 그런 분위기는 뒤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너무 정통적인 바이오나 제약 회사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결국에는 기술 이전으로 이제 주가가 그동안 좀 움직임이 있었다면은 지금 분위기는 결국 신약 개발이 있고 이와 같은 아까 종합치료나 아니면은 AI 신약 플랫폼에 대한 이게 어떤 전략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저 그 생각도 해봐서 이제 치료를 받으려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번거로움이 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먹는 걸로 해결하면 네. 좀 편할 것 같다는 또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결국에는 치료보다는 예방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오. 예방으로 갈 것 같아요. 그것까지 생각 못했네. 그것까지는. 근데 그 과장 이거는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네. 그 캔서 문샷, 캔서 X, 문샷, 네. 요거에 이제 이제 그 이미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회사 이름들이.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 들어가면 급등 나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뭐 한국의 어디 기업 대단하니까 이쪽에 우리 와서 일을 같이 합시다. 우리 암을 정복합시다. 이게 아니라 저희도 거기 좀 올려주면 안 돼? 우리 좀 관련이 있는데 그럼 알아서 해줄게. 약간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나요? 저도 이게 그 캔서 문샷 특히 최대 수혜 받고 있는 게 지금 젠큐릭스 지금 알고 있는 이게 암 진단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치료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진단이나 이쪽에 대한 이슈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고 그만큼 기술 측면에서는 사실 이런 빅파마들과 좀 경쟁이 좀 쉽지 않은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암 진단 기기들이 너네 와서 이거 물론 바이든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와의 그런 동맹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래 너네는 치료제로서는 실력은 안 되지만은 적어도 암 진단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한번 너네 우리와 MOU를 한번 맺어보자 정도가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여기서 뭐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네. 해주셔가지고 하나 궁금한 건 요즘 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유상증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에 이제 반기 보고서 때문에 현금이 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 볼 때 현금성이 좀 있는 회사가 좋을지 아니면 그래도 기술력으로 좀 몰아붙여야 될지 이게 두 개가 고민됩니다. 그래서 현금력 있는 회사들이 참 제가 좋아하고 최근에 제가 탐방을 5번 갔던 회사가 있는데 아토피 치료제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강스템 바이오텍. 제가 유상증자 나오고 나서 하한가를 2번인가 1번인가 갔어요. 네. 참 이게 힘든 상황이고 이게 또 우리나라 금융 정책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어떻게 비하인드 스토리긴 한데 간스템 입장에서 이거 제가 알기로 현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유상증자를 하셨어요?라고 했더니 이게 또 감사 쪽에서 특히 금감원인지 거래소 쪽이 모르겠는데 현금을 더 보유해라. 그래서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아토피 치료 임상 3상인 내년 상반기나 올해 말에 끝날 건데 이제부터 이제 하게 되면 기술 이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현금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는 건데 너네 이러면 회계 잔고를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게 뭐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그때 주가가 유상증자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든. 근데 과연 이게 그런 경고로 인해서 회사가 유상증자를 해서 주가가 빠졌으면 이게 주주 가치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건가? 물론 이걸 바이오를 중장기적으로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견딜 수 있어. 너는 아토피 치료제 나오면은 사노피 그 듀피센트와 경쟁해가지고 듀피센트가 제가 알기로 연간 7천억에 대한 매출을 벌고 있는데 강스템 바이오텍이 1년에 한 30억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우리 10%면 700억만 벌어도 우리는 뭐 많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주가 입장에서는 과연 주주들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투자하는 게 환경이 좋은 환경인지 좀 그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황여행이나 알테오정화 같은 현금성이 여유 있는 회사들이 투자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리 씨 들었죠? 알테오젠. 오늘 이화진 과장님께서 오늘 섹터 3군데를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원전 섹터 알려줬고요. 조선, 바이오. 그러면 또 우리 이제 시청자분은 이 3개 중에 그러면 어디 할까요? 이거 물어볼 것 같아. 3개 중에 제일 선호하는 섹터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추석 이후에. 추석 이후에. 네. 저는 원전이 나을 것 같아요. 원전. 원전 쪽.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 다른 그렇죠. 것 같아요. 안장형 입장에서는 조선이 나을 수가 있고 조금 공격적인 거는 원전이랑 제약바이오 쪽인데 그렇죠. 그냥 종목적으로 얘기하면 원전은 BHI고요. 조선은 하나오션이고 제약바이오는 알테오젠과 유황양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린 PDR로 가자고요. 드림으로 가자고 드림으로. 자 오늘 나오셔서 추석에 또 풍성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3가지 섹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뭐 포트에 원전 그리고 조선 바이오 이렇게 하나씩 또 말씀하셨던 종목들 담아놓고 주가 흐름을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나와서도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이화진 과장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